며느리가 잡채를 먹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웃는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오래전 제가 잃어버린 누군가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며느리가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차가워졌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요. 며느리는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그저 상처만 삼켰겠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2주에 한 번씩 아들 몰래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쌓였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를 뒤따라갔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외출의 진짜 이유를, 그리고 며느리와 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족 안에서 오래 쌓여온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죠. 저는 민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고요.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아들 연호와 며느리 아연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딸도 있었습니다. 연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죠.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26년 전 9살이던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남편도 아들도 저를 이해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저 멀뚱히 살아왔죠. 숨만 쉬면서요. 그렇게 살다가 3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박아연이라는 여자였어요. 31살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며느리와 몇 번 만났는데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잡채를 먹을 때요.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진짜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투가, 그 웃는 표정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오래전 제 딸 연아가 똑같은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때 연아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잡채를 만들어줬을 때였어요.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게 힘들었어요. 자꾸 연아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반가움이 아니라 미움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잃어버린 걸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였을까요? 그 살아있는 모습이, 그 웃는 얼굴이 너무 부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딸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싫어서였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팠고 그래서 자꾸 차갑게 대하게 됐죠. 결혼식 날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한복을 입고 제게 인사를 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연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면 그냥 먹었고
뭘 물어보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주말에 같이 시장 갈까요? 바쁘니까 너 혼자 가. 그렇게 대할 때마다 며느리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견뎠죠. 아들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중재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움은 더 깊어졌어요. 며느리가 웃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제 앞에 있을 때마다 연하가 떠올랐고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자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뭘 먹는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게 미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아마 그때의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상실을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왔으니까요. 그 감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며느리한테 향한 거였겠죠. 하지만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싫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2주에 한 번씩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볼 일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누구한테나 개인 일정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꼭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갔어요. 격주 수요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들이 출근하고 난 뒤였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볼 일이 있어서요. 금방 올게요. 무슨 볼 일인데? 제가 다시 묻자 며느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죠.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문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오후 3시쯤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하길래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느리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지쳐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2주 뒤 똑같은 요일에 며느리가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디 가니? 볼 일 있어서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2주에 한 번 꼭 같은 수요일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꼭 2주에 한 번일까? 왜 같은 요일일까? 왜 아들이 없을 때만 나갈까?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나간 뒤 며느리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옷장도 책상도 평범했어요. 다만 책상 서랍에서 병원 진료 결제 영수증을 봤습니다. 대학병원이었어요. 결제 날짜는 며느리가 외출하는 수요일과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이라고? 무슨 병원을 2주에 한 번씩 가는 거지? 혹시 어디 아픈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며느리가 결혼 전에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아들한테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안 좋았는지는 듣지 못했죠. 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야, 아연이가 결혼 전에 어디 아팠다며? 저녁 식사 때 물었더니 아들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좀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대요. 무슨 병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깊이 물어본 적은 없어서요. 아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며느리가 왜 병원에 가는지, 왜 그걸 숨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수요일 며느리가 나갈 때 또 물어봤어요. 오늘도 볼 일 있어? 네, 금방 다녀올게요. 병원 가는 거니? 그 말에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영수증 봤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기검진 같은 거예요. 무슨 검진인데? 그냥 건강 체크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큰 병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며느리가 또 외출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따라가 보기로요. 며느리가 정확히 뭘 하는지, 왜 숨기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냥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걸 보고 따라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저도 같은 버스를 탔어요. 며느리는 중간에 내려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도 몇 칸 떨어진 곳에 서서 며느리를 지켜봤죠.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40분쯤 갔을까요? 며느리가 어느 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주변은 대학병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병원에 들어가면서도 전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걸음도 빨랐고 표정도 평온했어요. 며느리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진료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더니 한 사무실 앞에 멈춰 섰어요. 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장기이식센터 사회사업실. 며느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장기이식센터라고? 며느리가 왜 저기에 가는 거지? 며느리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장기이식센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기에 간 걸까? 무슨 일 때문에 간 걸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며느리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연 씨.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 여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잠깐 더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저는 그 여자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까 그 여자가 책상에 앉아 저를 봤습니다. 명찰에는 이선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선영이라는 여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는 장기이식센터 사회사업실이에요. 장기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기증하신 분, 가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곳이죠. 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여기서 나간 여자분, 박아연 씨라고 하던데 그분도 그런 경우인가요? 그 여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저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나왔죠.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장기이식과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식을 받은 건지 기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병원 로비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에 건강이 안 좋았다고 했죠. 혹시 장기이식을 받은 건 아닐까? 그렇다면 무슨 장기를 받은 걸까? 언제 받은 걸까? 그리고 왜 그걸 숨긴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며느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오후 3시쯤 돌아왔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게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무슨 병을 앓았던 걸까? 무슨 장기를 이식받은 걸까?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을 때도 저는 며느리만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는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주 뒤에도 며느리는 똑같이 외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따라갔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진료실로 갔습니다. 이식외과라고 쓰여 있었죠. 며느리는 1시간쯤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이식센터 사무실로 갔어요. 이번에도 아까 그 이선영이라는 여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며느리가 나온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러서 다시 물었습니다. 연우야, 아연이가 결혼 전에 무슨 병 앓았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니?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건강이 안 좋았다고만 들었는데 뭐가 안 좋았는지 몰라요. 물어본 적 없어? 네. 그냥 지금은 괜찮다길래 그러려니 했어요. 아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며느리가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 이유, 장기이식센터에 가는 이유, 그리고 그걸 숨기는 이유가요. 그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장기이식센터에 간다는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그 생각만 났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했어요. 저녁 준비를 돕고 빨래를 개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요. 저녁을 먹을 때도 며느리만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밥을 먹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조용히 웃는 모습,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왜 병원에 가는지, 왜 그걸 숨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졌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외출했고 저는 가끔 따라가서 지켜봤어요.
어떤 날은 며느리가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어떤 날은 사무실에서 오래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은 항상 평온했어요.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온 것처럼 보였죠.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면서도 며느리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딸 연아가 나온 꿈이었어요. 연아가 하얀 옷을 입고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찾아와줘. 연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연아를 본 것 같았어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연아 납골당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이기도 했어요. 26년 전 연아가 장기를 기증한 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연아는 그날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모든 걸 결정했죠. 여보, 연아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남편이 울면서 말했을 때 저는 넋을 놓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저 연아가 떠난다는 사실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날을 제대로 떠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꿈을 꾸고 나니 연아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서 도착한 납골당은 한적했어요. 저는 연아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가장 구석진 곳에 연아 이름이 적힌 납골함이 있었죠. 김연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연아야, 엄마 왔어. 저는 납골함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안 왔지.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저는 중얼거리면서 연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9살 연아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손수건을 꺼내려고 가방을 뒤졌는데 손수건을 집에 두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화장실로 갔어요.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연아한테 가려고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걸어가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아 납골함 앞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봤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연아 납골함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왜 여기 온 거지? 연아를 어떻게 아는 거지? 잠시 후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아 씨, 오늘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연아 씨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이라고? 연아 덕분에 살았다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26년 전 제가 11살이었을 때 신장이 망가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연아 씨가 기증해준 신장 덕분에 살아났죠. 며느리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누가 기증해준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여자아이였다는 걸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연아 씨 덕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장기기증 상담도 도와주고 있어요. 며느리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연아 씨 오빠와 결혼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여동생이 어렸을 때 세상 떠났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연히 알게 됐죠. 시어머님 방에 있는 연아 씨 사진을 보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남편 여동생이 바로 제게 신장을 기증해준 연아 씨라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남편한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서웠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숨겼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실을 알면 더 힘들어 하실까 봐요. 남편도 괴로워할 것 같고요. 며느리가 또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매년 혼자 연아 씨한테 와서 인사드리고 있는데 이해해줘요. 며느리가 납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연아 씨, 제가 연아 씨 가족이 된 게 주제 넘은 건 아니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매년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를 볼 때마다 조심스러웠는지, 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갔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왜 며느리를 보면 연아가 떠올랐는지도요. 며느리 몸속에 연아 신장이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연아가 살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걸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만 소리를 냈어요. 아연아. 며느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안해, 아연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이유도 없이 미워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너를 보면 가슴이 아팠는지. 연아가 너한테 있었구나. 연아가 너를 통해 살아 있었구나.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움, 그리움, 슬픔, 감사함. 모든 게 뒤섞여서 눈물로 쏟아졌어요. 며느리도 저를 꼭 안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연아 납골함 앞에서요. 그날 저와 며느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11살 때 신장병을 앓았던 이야기,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기증자가 연아라는 걸 알게 된 이야기를요. 저는 20살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장기이식센터에서 기증자 가족이 정보 공개를 동의하면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김연아라는 이름. 9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신장을 기증해줬다는 거요. 그래서 연아를 찾아갔던 거니? 네. 납골당 위치를 알아내서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계속 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제 남편이 바로 연아 씨 오빠라는 걸요. 많이 놀랐겠구나. 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그리고 이게 운명인가 싶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참았던 거구나.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이유도 없이 미워했고, 어머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너를 보면 연하가 떠올라서 괴로웠던 거야. 닮아서가 아니라 연하가 내 안에 있었으니까.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연아. 연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그리고 연하가 살려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줘서, 며느리도 저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연하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족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연호가 있었어요. 일찍 퇴근한 거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연아. 어디 갔다 와?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게 신기했나 봐요. 저는 며느리를 봤고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연호야, 우리 할 얘기가 있어. 앉아봐. 그날 저녁 우리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연하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것, 그래서 평생 정기 검진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연하를 기억하며 장기기증 업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야? 아연이가 연하 신장을 받은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연하가 너를 살렸구나. 내 동생이 내 아내를 살렸어. 아들이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연아. 연하가 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줘서. 며느리도 아들을 안으면서 울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연하 씨 덕분에 당신을 만났고 이렇게 가족이 됐으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연하가 떠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연하는 이렇게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통해서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았고요. 편하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를 더 아끼게 됐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았다면서요. 며느리는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고 장기기증 상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연하 납골당에 자주 가서 인사를 했어요. 연하 기일에, 연하 생일에, 연하가 며느리에게 장기를 기증한 날에요. 연하야, 엄마야. 내가 살려준 아연이가 잘 지내고 있어. 우리 가족이 됐단다. 제가 말하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하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들도 말했어요. 연하야, 오빠야. 내가 아연이를 살려줘서 고마워.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 우리는 그렇게 연하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남긴 사랑도 기억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장기 이식을 받았다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도왔어요.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신장을 기증했어요. 그 신장이 지금 제 며느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놀라며 감동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네요. 네, 기적이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기적입니다. 저는 이제 연하를 떠올릴 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보고 싶고 그립죠. 하지만 연하가 완전히 떠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연하는 며느리를 통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가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딸이 되어도 될까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넌 이미 내 딸이야, 아연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은 돌아오지 않지만 새로운 딸을 얻은 것 같았어요. 아니,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었죠. 연하가 보내준 딸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제게 남이 아닙니다. 연하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미워했던 제가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 연하가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웃을 때, 밥을 먹을 때, 이야기할 때마다 연하가 떠오르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연하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제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연하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제 안에 있고 가끔은 너무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연하가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연하가 떠났지만 연하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거요. 며느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요.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